있어 네. 보여, 있어 보여. 아 미스터 마켓도 좀 이렇게 해달라. 좀, 몇 번을 얘기. 저 메탈 또 날카로운 그. 라인을 잘 서야 된다는 거지 라인을. 네. 어? 자, 우리 김프로님 것도 대단한 동아줄이냐, 네. 썩은 동아줄이냐. 잘 한번 좀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만화 캐릭터 좀 넣어갖고 아무리 미스터 얘기해도 마켓 뭐 이런 거 하나. 통하지 않아. 자, 우리 권수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선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에서는 왜 이렇게 효과음을 안 넣어준대요? 미스터 마켓 좀 조치 좀 취해놓겠습니다. 저는 알아서 어쨌든 하세요. 아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정 대표님의 순발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예. 아유, 그거 누가 1년 선배냐 그랬더니 김 박사님이 선배 아니냐고. 아유, 두 분 다 박사신데. 아유, 뭐 그런 거에 놀라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댓글창에서 그런 예. 얘기가 나오길래 아, 그렇습니까? 둘 다 김 박사님 아니야? 그러면서 네, 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리액션을 아유, 감탄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네, 우리 권 팀장님 또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저도. 뉴스 가죠. 자,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바이든 시진핑 만남에 관한 뉴스죠? 예, 그 네. 미중 관계의 작년 1월에 취임,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그때 대면 만남 한 번 하고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서로 지금 이렇게 일단 기분이 좋은 상황이잖아요. 시진핑 주석도 3년 임무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를 사실상 이겼습니다. 아까 전에 그 김프로님과 정프로님은 뭐 별거 없는 협상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 문제들을 좀 예민하게 보는 통상 관계자들과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근데 그때 얘기 나온 게 그 뭔가 묘한 선을 잡아가고 있는 건데 그 선에 대한 명확성을 되게 분명하게 하지 않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선을 그려가는 모습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줬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뉴스 하나 네. 설명해드리면서 네네. 드릴게요. 일단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떠올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견을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당사자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체제를 유지하라는 거고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점을 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네. 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 대만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대만 문제를 그 중국에서 바로 침략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거기 대만을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 정도를 한 거지. 네. 여기서 뭐 그 이상으로 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데 그냥 대충 합의가 있으면 우리도 좋은 거지 뭐. 그냥. 그렇죠. 그 지금에서 거기가 원래 큰 변화 최선인 없는 거죠. 거. 예. 근데 그 전에는 뭐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험한 분위기가 네.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비하면 수위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표현이 좀 평가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이견도 좀 나타났어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이 미국과 전 세계에 해를 끼친다라는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오히려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무역 전쟁이라든지 기술 전쟁을 일으키고 벽을 쌓고 디커플링을 하면 오히려 공급망 단절 등 때문에 시장 질서에 안 맞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국제 무역 질서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무역 관계의 정치와 무기화에 반대한다. 예. 라는 얘기를 오히려 중국에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 좀 톤이 좀 부드러워진 부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경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겠지만 충돌로 비화되면 안 된다. 그러면 책임감 있는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통선을 유지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진핑 주석은 대립과 제로섬의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국은 현재 국제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그 했어요. 발언은 조금 어떻게 해석을 중국말로 했을 텐데 그거를 저렇게 미국에 도전하지 않는다. 미국 도전하거나 대체할 생각이 없다고요? 네. 예.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했잖아요. 시진핑이 했대요? 예. 아니 근데 그 생각으로 온 건 아니고 응. 저 시진핑이 얘기한 것 중에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게
다른 얘기로 하면 산 하나에 꼭 호랭이가 한 마리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예. 두 마리 저쪽 산 이쪽 산 해서 그냥 같이 분점하면 사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신형 대국 관계라고 얘기한 건데 대체할 필요는 없다. 너 끌어내리고 너 추방시키고 내가 할 생각은 없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예? 지금 미국 원탑의 체제를 인정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일단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네. 부분이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그 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선이 있고 정해져 있지 않는 선이 있는데 이게 좀 모호한 게 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기적인 선을 유지함으로써 뭔가 선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건데 최근에 제가 그 국제통상 관련해서 대구대 김양희 교수님 인터뷰를 하면서 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 대해서 너무 설레발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가 뭐 신냉전이다, 디커플링이다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해서 그냥 선을 그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판단.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좀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선단 공정이라든지 무기화될 수 있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가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큰데 그 부분에 대한 교류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중국 편에 서야 되냐 미국 편에 서야 되냐 말 불안해하고 우리가 한쪽 편에 쓴다고 해서 다른 쪽 면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네. 오히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역 가능한 부분에서의 오히려 관계가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그게 핵심 이익이 뭐고 나머지 교류를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선이 좀 불명확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미중이 계속적으로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그 선이 좀 더 명확해지면 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도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이 그어지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네. 선이 그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각자 다르게 한번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이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아마 좀 또 국제뉴스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준 부의장이 뭐 또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까? 요즘에 CPI 발표 이후와 네. 이 양국의 주요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가 돼서 그런지 뉴스 플로우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2인자잖아요. 브레이너드 부의장. 이분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느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아마도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 곧 적절해질 것. 물론 연준 특유의 그런 발언들 있죠. 이게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뭐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 이 정도로 되게 모호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방향성을 많이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네. 중앙은행 사람들은 말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이 나온 것을 보면서 12월 FMC에서는 0.5%포인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12월? 예, 12월 FMC. 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지방연준 총재들도 동조 발언이 몇 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CPI가 7.7% 나오면서 기준치를 하회하고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관측치도 점점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12월 FOMC에 0.5가 나온다면 이거 우리 되게 기대했던 시나리오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점점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너드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연준이 주로 참고하는 지표가 이제 CPI도 있는데 근원 소비자 지출 가격 지수가 있어요. PC라고 불리는데 예. 이런 것이 좀 내려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더 내려온다면 굉장히 안심이 되고 반가운 소식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실 7.7이라는 물가 상승률 수치가 낮은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 절대치로 높은 건 맞잖아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럼 여기가 좀 속도 조절 얘기가 나왔느냐를 가지고 브레이너드 이제 부의장이 긴축의 효과가 스며드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가 뭐 푹 오르는 게 아니고 금리를 올렸을 때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CPI가 조금 더 속도가 느리게 가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건 여기 앞에 단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좀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안겼는데 이거 되게 식상한 대사긴 하거든요. 데이터 네. 기반으로 하겠다. 근데 시장에서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이게
그 12월 FOMC 전에 물가와 고용 지표가 추가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좋은데 12월 FOMC 전에 물가 지표하고 고용 지표가 발표된 거를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거의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전후 관계에 뭐 이게 뭐 일시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거가 지금 숫자 2개 남았으니까 그 숫자를 보면은 이제 12월 FOMC 전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러면 2개 지표 나오는 거 보고서 12월 FOMC 예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얘기했던 게 추가로 할 일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얘기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로 좀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더라도 추가로 할 일이 더 있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로 바로 가지 않고 조금 인하 속도는 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정도. 그런 뉘앙스로 좀 해석을 한 건데 그 얘기도 지금 이렇게 뉴스 플로우가 좋을 땐 다 좋게 해석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예상한 걸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이 너무 이제 방방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속도 조절 차원에서 추가로 할 일이 더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뉴욕 뉴욕 연준에서 10월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1년 뒤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0.5%포인트 높은 5.9, 3년 뒤도 한 3.1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뒤에 3.1이면은 연준이 목표는 2%보다는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네.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인플레이션보다 미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빨리 사야 되니까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선행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는 그 역사적인 지표를 보면은 기대라는 게 보통 현재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더 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꼭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에 선행하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결론은 FOMC 전에 나오는 물가 지표를 보면 그게 오히려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는 주요 대기업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원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특히 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영향으로 공기업, IT, 전지전자, 철강, 유통, 증권의 영업이익 폭이 컸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현황을 관련해서 CEO 스코어, 연합뉴스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순이익이 뭐 엄청나게 다 막 두 자릿수로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어유. 47%, 반토막이네. 72%, 86%. 이게 뉴스 흐름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증권 영업이익 뭐 몇 조 빠졌다 그랬죠. 그리고 철강 몇 조 빠졌다 그랬죠. 근데 지금 최근 한 달 주가 보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전기전자 반도체 사상 뭐 3분기에서 몇 조, 한 5조 손실 보고 5조 정도 영업이익이 빠졌잖아요. 포스코 20%는 올랐어요, 거의. 예, 지금 철강 관련돼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최근 한 달 주가 추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주가가 미래를 선반영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은 되게 안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후행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안 좋구나. 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숫자를 확인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지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들이 빠진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한전 혼자 7조 5천억 손실 났으니까 그럼 전체 공기업 손실이 5조 9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한전 손실 나고 나머지는 조금 이익이 낮다는 거고 뭐 전기전자에서 3조 4천억 뭐 감소했다는 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빠진 거니까
그러면서 이런 늘어난 부분은 은행업이 3분기 영업이익이 한 6조 1천억 정도로 작년보다 한 2조 3천억 증가했고요. 근데 은행은 돈은 참 잘 버는데 뭐 주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송 분야의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으로 작년보다 2조 원 가까이 증가했어요. 거의 80% 늘었죠. 그래서 뭐 건설자재, 보험, 식음료, 상사 이런 데도 늘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냐면은 3분기에 좋았던 데 안 좋은 데를 부분을 해서 3분기가 좀 바닥이다 싶은 것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빠질 것이냐 그걸 업종별로 달리 봐야 될 거고 네. 그러면은 4분기에는 지금 조금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환율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지만 그 와중에 수출 기업들은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4분기에 환율 효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관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관련해서 뉴스 제목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고 이 결과를 보고서 반등으로 가냐 꺾여서 내려가냐 네.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가 유지가 되냐를 바라보시면서 4분기에 대한 전망을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그 외국인 주식 투자 계속 몇 달째 이어졌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지난 10월 외국인 투자가 나왔는데 채권 투자가 순투자 늘었습니다. 여기 채권 예, 순투자가 보시면 귀여운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160억. 160억. 예. 160억 늘었는데 순투자 기준으로 큰 숫자는 아닌데 8월에 1조 8천억 순투자 팔았고 9월에 9,800억 판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게 개선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채권 투자도 주식에 이어서 채권 투자도 그 순투자 플러스로 전환이 그러네요. 됐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투자 외국인 순투자는 김프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채권 관련해서는? 환율이죠, 뭐 저거. 예, 8월까지 저렇게 했다는 거 8, 9월에 환 그나마 좀 버텨줄 때 좀 팔았다가 지금 환율이 너무 싸 보이니까 10월달에 순매수한 것 같아요. 금리도 뭐 좀 떴고 그런 거 아니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워낙 크게 보면 계속 순투자예요. 근데 사실 8, 9월에 좀 이탈이 돼서 좀 걱정했던 건데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 꽤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이렇게 순 투자가 이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또 선진국 채권 지수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채권에서의 이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국채 투자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리.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